연우는 이 영상 잘 보고 필기를 잘 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필기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보지 못한 주간 테스트도 같이 볼 건데, 조금 전에 지윤이가 보는 걸 보니까 거의 한 50분, 4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는 게 여러모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보셔야죠. 뭐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만 지윤이가 정답만 알려주지 않으면 돼. 이제 지윤이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답지를 배부를 해서 정답지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지 못한 것까지 잘 준비를 해 오시고, 또 제가 지금 지윤이에게 25차 과제물도 드렸죠? 네, 25차 과제물 드렸고, 그리고 오늘 수업한 문법도 당연히 그 주간 테스트에 포함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보고 오셔야 여러모로 신상에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21쪽을 볼게요. 21쪽.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간에 보는 내용이 우리 2학기 때 문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특히 이 부분, 우리 문법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처리가 돼야 다음 시간에 볼 중세 문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문제가 좀 많았죠? 네.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문법 주간 테스트도 좀 분량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꼭 공부를 잘 해 오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문장의 유형을 봅니다. 거기 문장의 유형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종류라고 써주세요. 문장의 종류. 문장의 유형은 결국 문장의 종류, 그리고 이제 문장의 형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 거기 설명을 보니까 종결 어미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결정된대. 거기 종결 어미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럼 종결하면 당연히 어디에 오겠어? 그렇지, 문장 끝에 오는 거지. 그래서 문장의 유형,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형식에는 그렇게 5가지가 있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지금 각 그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얘들도 넣어줬죠. 그래서 평서문부터 볼게. 평서문에서의 사례를 봐봐. 그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다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대체적으로 평서문은 다로 끝나는 형식이라는 거고, 의문문은 따로 표시 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달려있을 거야.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는 다양하니까 넘어가고, 명령문은 대체적으로 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청유문은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감탄문을 봐봐. 우리 지금 거기에서 먹다라는 서술어는 품사가 어떻게 되지?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우리 동사의 특성 중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는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있었지. 그러면 동사에는 는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예문에서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냐면 는구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는구나 전체가 바로 이제 어미가 되는 겁니다. 되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먹다가 아니라 예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우리 예쁘는구나 라고 써, 안 써? 안 써요. 뭐라고 써야 돼? 예쁜 그렇지. 거기다 그래서 예쁘구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는 구나가 되는 거고 동사일 때는 는구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에는 뭐? 눈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이렇게 문장의 유형,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이게 기능, 이 각각의 문장이 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럴 때 평서문은 거기 설명 볼게요.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진술에다가 밑줄 칩니다. 의문문은 대답에다가 밑줄 칩니다. 명령문은 요구에 밑줄 쳐주시고,
청유문은 요청에 밑줄 칩니다. 감탄문은 느낌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문장의 유형과 그 다음에 문장의 기능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로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의문문을 봅니다. 의문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지금 의문문을 보니까 예문, 다른 거는 예문 하나씩밖에 안 들어줬는데 의문문은 예문을 3개나 들어줬네. 그러니까 의문문의 종류에는 그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순서대로 아니죠. 잘못 썼다. 순서대로 각각의 예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설명 의문문, 세 번째 사례는 수사 의문문이 됩니다. 그럴 때, 요 판정 의문문이란 것은 예나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예, 아니, 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뭐야 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을 말하는데, 지금 그 두 번째 예문에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냐면 뭐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봐봐, 첫 번째 예문에서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두 번째 예문이야. 뭐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면 라면 먹었어. 아니면 도시락 먹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설명 의문문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영어에서 혹시 의문사라는 말 쓰죠? what, when, why, where 이런 것들. 국어에는 의문사라는 표현은 없긴 하지만 흔히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물음말이라고 하는 건데, 육가원칙과 관련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과 관련되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런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 국어에서는 물음말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의문사라고 하죠. 이런 것이 문장에 들어있으면 설명 의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얘야.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장의 형식과 그 기능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를 냈는데 바로 얘야. 수사 의문문.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긴 하지만 얘는 요구나 요청을 드러내는 표현이야.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요구나 요청을 드러내는 거. 무슨 말이냐? 거기 예문을 볼게요. 세 번째 예문이에요. 밥 나랑 먹지 않을래? 이게 얘한테 질문, 그래서 예, 아니 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뭐야? 응? 이렇게 대답하면 화자가 한 요청에 뭐 한 거야? 응하는 거잖아. 같이 밥 먹자. 이게 봐. 지금 이 문장은 같이 밥 먹자라는 문장인 거지. 밥 먹자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들어오는 아이야. 지금 원래 우리가 수업 시간이 2시인데 3시에 들어왔어. 3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오는,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의문문이잖아. 그런데 지금 3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네, 쫓겨나죠. 지금 그것은 일찍 다녀라 라는 요구이거나, 아니면 너 늦게 왔으니까 너 잘못한 거야 라는 지적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문장의 형식, 문장의 유형에서는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이 수사의문이라는 것. 기능,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로 나온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담화에서 보게 됩니다. 담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문장에서 이 문법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잖아요. 문장을 말로 하면, 입 밖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 이제 발화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발화가 여러 가지가 모이면 담화라고. 그러니까 사실 담화는 문단, 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문장의 유형에서는 형식과 기능, 그 관계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넘어갑니다. 22쪽. 이제 거기부터가 22쪽부터가 본격적인 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품사에 대한 것, 더불어 성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짜임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먼저 높임 표현부터 보는데, 지금 높임 표현 오른쪽에 이제 노트라고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쓸 거예요. 지금 높임 표현에서 중요한 겁니다. 높임 표현 접근법. 첫 번째, 높임 표현 문제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무엇부터 하냐면 높임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높임 대상부터. 그래서 높임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기억해야 돼. 높임 대상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그럼 그 문장에 뭐 선생님이 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가 등장했는지, 아버지가 등장했는지, 혹은 어머니가 등장했는지, 선생님이 등장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인 높임의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장했네, 할아버지가 등장했네, 선생님이 등장했네, 확인했어. 그러면 이렇게 높임 대상을 확인하는 뭐냐면 지금 그 높임 대상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높임의 대상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높임 대상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그 높임 대상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청자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야. 이게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이렇게 확인했어. 두 번째는 서술어 확인.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하시죠? 주어, 서술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중에서도 서술어.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문법 요소래.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요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요소를 집어넣고 빼고, 근데 그것이 집어넣고 빼는 것이 일정해야지 일정한 규칙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거 아니야. 때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문법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다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요소라고 하는 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어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높임의 대상이 주어일 때 서술어에 무언가가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나 부사일 때 서술어가 어떻게 사용될 거고, 또한 높임의 대상이 청자일 때도 서술어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 거라는 것이지. 즉 높임 대상이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면 꼭 높임 대상 확인해 주시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서술어를 확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높임법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서술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높임법 문제를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헷갈림 없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높임법을 좀 볼게요. 높임 표현부터. 이제 본문을 좀 봅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한대. 그럴 때 이 높임 표현에는 그렇게 동그라미 1, 2, 3 세 개가 있어요. 먼저 주체 높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 문장의 주체, 즉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실현 방법,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다 이제 밑줄 칩니다. 깨서.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시, 시에다가 동그라미. 왜냐면 지금 깨서와 시를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서술어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야? 깨서가 서술어에 들어가냐? 시가 서술어에 들어가냐? 생각해봐. 시? 그렇지. 서너만 어미래잖아. 서너만 어미의 위치가 어떻게 돼? 서술어. 서너만 어미의 위치. 어간. 어미 앞에. 서너말 어미. 그렇지. 어미. 어떤 어미? 어말 어미. 그럼 결국 이렇게 어간이라고 썼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사. 지금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용언에서 나타나는 거라며. 그러니까 서너말 어미 시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지. 왜? 서술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특수어휘는 뭐냐면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휘, 단어야.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낮잠을 잔다. 철수가 낮잠을 잔다. 라고 했을 때, 이 철수라는 대상 대신에, 철수라는 주어 대신에 할아버지라고 바꾸자. 철수라는 대상 대신에 할아버지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 그렇지. 지금 봐봐. 지금 기본형이 자다죠? 그러면 지금 서술어에 이 설명에 따르면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서너머러미 시. 그러면은 자신다 라고 써야 되는데 자신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 주무신다 혹은 주무시다 라고 쓴다고. 그럼 단어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런 걸 특수어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주무시다와 그다음에 하나 또 씁니다. 잡수시다. 잡수시다는 뭐 대신에 쓰이는 거야? 그렇지. 그죠? 다음 봅니다. 유형. 주체를 높이는 유형, 거기다가 방법이라고 써주세요.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그럴 때 우리 직접 높임 왼쪽 여백 있죠?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집에 가면 오른팔이 아파. 이게 먼지도 안 달리고 좋긴 한데 지우는 게 빡세. 그래서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오른팔이 아프다. 그래서 지우는 건 왼팔. 다시 거기 직접 높이 왼쪽에다가 한 번이라고 써주시고 간접 높이 왼쪽에다가는 두 번이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예문을 제가 써볼게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귀가 가신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임법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먼저 뭐부터 확인하게 했냐면 높임 대상부터 확인하는 거지.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아, 둘 다 깨서가 붙었으니까 주어로 쓰였구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렇지. 서술을 봤더니 시 들어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높임법을.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쓰인 거야. 봅니다 이제. 그럴 때 결국 지금 직접이나 간접이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네.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깨서 쓰였고 그 다음에 서술에 시가 들어있으니까 차이가 없어. 그런데 직접하고 간접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가다라는 서술어가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 어떻게 호응하니? 지금 얘가 다른 거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호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는 거야? 아버지. 그렇지. 이렇게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와 얘가 한 번에 만나. 반면에 간접을 보면 지금 이 문장에서 밝은 주체 뭐가 밝은 거야? 할머니가 밝은 거야? 귀가 밝은 거야? 할머니가 밝은 거야? 그렇지. 이거는 박사는 먼저 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귀가 밝은 거죠. 그런데 문맥에서 이 귀는 누구의 귀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게 다시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간접 높임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문장의 구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안긴 아는 문장 중에서 뭐라는 문장이야? 서술절. 그렇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술절 아는 문장, 얘도 이제 뭐야? 이중주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 서술절은 혼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 서술절을 혼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조사를 뭐로 바꿔? 의. 그렇지. 얘를 이렇게 의로 바꿨어? 그럴 때는 의로 바꾸게 되면 이중주어가 아니게 되죠? 이럴 때도 똑같이 높임법을 써야 되는 거야. 왜? 높임의 대상이 할머니인 거고, 물론 주어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결국 누구의? 할머니의 길을 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아까 높임의 대상을 자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기 간접 높임 봐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높임 대상인 주어와 관련된, 지금 주어를 높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오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할머니의 귀가 밝으시다. 이게 문맥적으로는 결국 할머니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할머니가 소유한,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귀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를 써주게 되는 거거든. 이런 문장 때문에 지금 거기서 높임의 대상인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봐봐. 생각해보면 지금
직접이나 간접이나 차이가 있니 없니? 간접이나 직접이나 높이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안 내? 낼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높이는 건데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데 우리 요 있다라는 단어는 직접 높임일 때와 간접 높임일 때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 직접과 간접을 좀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낼 때 많이 활용하는 단어가 있다. 얘는 직접일 때 그리고 간접일 때인데 직접일 때는 특수 어휘로 바뀝니다. 특수 어휘가 사용됩니다. 간접일 때는 시가 결합이 돼요. 특수 어휘 뭐 있어? 이따의 특수 어휘 뭐겠어? 계시다. 그리고 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쓰이겠어? 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있으시다. 그렇죠. 있으시다. 지금 여기에 가다. 네. 적어. 여기 가다 대신에 있다를 한번 넣어보자. 아버지가 있는 거냐, 회사가 있는 거냐? 아버지. 그렇지. 지금 높임 대상엔 아버지와 한 번에 호응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중에서 뭘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계시다. 그렇지. 아버지께서 회사에 계신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좀 문장을 바꿔볼게요. 고민이 있다. 맞죠? 고민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 거야, 고민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야? 아버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뭘 쓰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서는 계신다.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서는 있으시다 라고 쓴다. 됐어? 그래서 직접일 때는 특수어휘 계시다가 사용되고 간접일 때는 있으시다 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과 간접을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을 때 쉽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어가 요 있다 라는 단어라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을 봅니다. 우리 객체 높임 보고 잠깐 쉴까? 네. 객체 높임은 어렵지 않아요. 객체 높임, 문장의 객체인데 문장의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가 객체가 된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야 거기에다가 이제 목적어 동그라미, 부사어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세요. 지금 주체 높임에서는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었고 객체 높임에서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방식이 됐는데 왜 이걸 객체라고 하냐면 사실 객체라는 개념은 이거야. 객체라는 개념은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주체는 서술어의 설명을 직접 받거나 혹은 서술어의 행동을 직접 하는 대상을 주체라고 해요. 반면에 서술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윤이를 때렸다 이렇게 했어. 내가 때린 거니까 지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맞아. 그렇지. 근데 방금 얘기했던 문장 봐봐. 내가 지윤이를 때렸다. 나는 때렸어. 그런데 내 때린 거에 영향을 받은 대상이 지윤이를 을이 붙으면 무조건 성분이 뭐가 돼?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번에 이제 부사어를 볼게. 내가 지윤이에게 볼펜을 주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주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뭐 해야 돼? 받아요. 그렇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없다 말이 안 되죠. 받았으니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봐봐. 내가 지윤이에게 볼펜을 주었다 라고 했을 때 난 행동은 볼펜을 준 거야. 그럴 때 내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지윤이죠.
지윤이가 볼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었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런데 다시 이 문장 봐봐. 내가 지윤이에게야. 에게가 붙으면 문장 성분이 뭐가 돼? 부사. 그렇죠. 그래서 객체는 바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나 부사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실현 방법을 보시면 깨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 얘는 지금 주체 높임의 경우는 서술어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게 있었지. 뭐가 들어갔어? 시. 그런데 객체 높임에서는 서술어에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낱말 자체가 바뀌는데 객체 높임에서 사용되는 특수어휘는 거기에 있는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 4개에다가 동그라미 각각 칩니다. 못이다, 들이다, 배다, 뵙다 한 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쭈다, 여쭙다 또한 한 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면 얘네 둘이 각각 복수 표준어가 되는 거거든. 그럴 때 못이다는 말 대신에 원래 어떤 말을 쓴 거야? 일반적으로는 못이다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데리다 라는 말을 쓰죠. 우리 데리고 가다, 모시고 가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데리다. 못이다 위에다가 데리다가 써주세요.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들이다는 알아? 주다. 그렇지, 주다. 그 다음에 여쭈다, 여쭙다도 압니다. 물어보다. 그렇지, 물어보다, 묻다. 그럴 때 이제 배다, 뵙다야. 배다, 뵙다는 보다 만나다. 만나다입니다. 만나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지.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어떻게 써? 선생님 만나러 가 이렇게 쓰잖아. 나 선생님 만나고 올게라고 쓰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배로. 그렇지. 선생님 뵈러 가, 선생님 뵙고 올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념해 둬야겠죠? 일상적으로 잘못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객체 높임은 이렇게 4개의 단어로 실현된다. 잠깐 쉬겠습니다.